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11번째 강의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은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좀 설명이 좀 빠르더라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의 주요 내용은 통신 프로토콜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통신 프로토콜 중에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의 구조, 그리고 프로토콜의 기능과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프로토콜의 표준화와 이 표준화를 이끌고 있는 기구들은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OSI 7계층 프로토콜과 참조 모델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나머지 표준화의 개념과 필요성, 표준화의 종류와 기구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내용 파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먼저 통신 프로토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뭐냐? 통신 프로토콜은 통신을 원하는 두 객체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송신부고 여기가 이제 수신부라고 하면 두 객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지 서로 약속해 놓은 규정을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송신부 측에서 데이터를 송신하려고 하는데 수신할 준비가 됐나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그럼 보면 수신 측에서 수신할 준비가 됐다라고 이제 수신 신청을 넣게 되고, 이 신호를 받으면 수신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파일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냈다 하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수신부에서는 전자우편을 수신했다, 이런 식으로 통신 프로토콜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의 발전과 표준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신 프로토콜은 1960년대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대부분 이제 초창기 IBM에서 제공한 프로토콜은 BSC나 SDLC를 좀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76년도경에 국제정신전화자문위원회에서 프로토콜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OSI 참조 모델을 제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통 이제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TCP/IP도 이제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주로 많이 쓰게 되죠. 프로토콜의 발전 과정을 보면 연차별로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대략 살펴볼 수가 있고요. 1976년도 이후에 엑스아니오나 OSI 7레이어 계층, TCP/IP 이런 이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OSI 계층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7레이어 프로토콜과 그 참조 모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OSI 7레이어 프로토콜은 엑스닷 200으로 알려진 이제 국제 네트워크 표준 규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 위원회에서 제정해서 한 6년간의 개발 끝에 1983년도에 완성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OSI 7 레이어 이제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구조를 표준화해서 어떤 개방형 시스템 사이의 상호 접속과 관련된 규정을 정의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OSI 7레이어 프로토콜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원레이어에는 이제 물리 계층이 있게 되고요. 물리 계층은 이제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송로 그런 형태의 통신 회선 그런 형태의 이제 계층이 되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이제 2계층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L2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L2는 뭐 레이어 2라는 뜻이 되겠죠. 보통 이제 네트워크에서 스위치를 레이어 2 레벨에서 이제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를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L3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게이트웨이들을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4가 L4 전송 계층, 로드 밸런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전송 계층에서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5, 6, 7 이런 형태로 총 7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OSI 7 레이어 이끄는 상호 층 간 관계나 그런 데이터 전달 원리를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송신 측에서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응용 계층에서 표현 계층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여기 이제 표현 계층에서는 이 앞에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이제 헤더 정도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5계층의 세션 계층으로 다시 보내게 되면 세션 계층에서도 그 데이터에 헤더 정보를 이제 추가해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송 계층인 레이어 2로 보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헤더 정보를 이렇게 각각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계층으로 내려오고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내려오고 물리 계층으로 내려와서 어떤 그 통신 전송로나 통신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전송이 되게 되겠죠. 전송이 되는데 이제 L3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경로를 설정하거나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수신 측에 어떤 경로로 이 데이터를 전달할 것이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물리 계층으로 왔다가 그 계층으로 갔다가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제 경로를 확정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물리 계층으로 와서 통신 경로와 통신 매체를 통해서 수신 측의 물리 계층으로 이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헤더를 이제 벗겨서 데이터를 복원하게 되고요. 거기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복원해 가면서 최초 이제 송신 측에서 보낸 데이터를 수신 측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요. 그 앞에 이제 헤더 정보를 이제 주로 고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번호가 있죠. 번호가 26개가 있는데 얘나 이제 설명을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OSI 7레이어 상관의 데이터 전달 원리를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캡슐화 캡슐 해제 과정을 거쳐 송신 측의 최상위 계층에서 최상위 계층은 여기를 얘기하겠죠, 그죠? 원래 이 데이터를 수신 측의 최상위 계층으로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캡슐화라는 뜻은 뭐냐면 설명드렸지만 데이터에 헤더를 붙이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캡슐 해제는 뭐냐면 수신 측에서 헤더를 제거하는 상태가 되겠죠. 헤더를 제거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을 캡슐 해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특징 기능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 전송 등을 위한 프로토콜, 뭐 문서 전송 요런 이제 데이터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표현 계층에서는 상부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구조 것으로 헤더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실선 계층으로 내려오면 문서의 전송 방향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송 계층에 오게 되면 이게 아까 레이어 4라고 했죠. 그죠? L4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통신망의 상태나 오류를 분출하고 해서 어떤 경로를 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계층에 와서는 여기 L3라고 했죠. 그죠? L3가 보통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를 설정하게 되죠. 어떤 경로로 데이터를 보낼 것이다.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와서 스위치를 통해서 전송로가 있는 물리 계층으로 이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모뎀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경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시 이제 모뎀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수신층이 도달하면 디지털 신호는 이제 부족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헤더를 이제 벗겨내는 과정인 캡슐 해제 과정을 통해서 응용 계층까지 올라가면 원래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를 수신층에서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OSI 7레이어 프로토콜이 원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OSI 7레이어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계층이 있다고 했고요. 보통 시계층까지를 이제 8계층으로 보고 그 다음에 5, 7층은 4계층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1단계가 물리계층이라고 했죠, 그죠? 물리계층이 보통 케이블의 형태, 그 다음에 뭐 전송방식이나 신호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2가 데이터 링크 계층, 구축 방식이나 오류 검출 정리를 하고 인쇄를 하고 프레임에 대한 동기화를 진행하는 그러한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제 3계층이 네트워크 계층, 접속 방식이나 오류 검출을 정립하거나 검제를 하거나 그런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4가 전송 계층, 계층은 오류를 복구하거나 전송을 담당하고 검제와 네트워크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지정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이 있는데요. 세션 계층은 연결 접속, 동기 제어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표현 계층은 데이터 재구성이나 코드 변환, 구문 검색을 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용 계층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그죠?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우편, 기타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응용 계층에서 똑같은 말인데요. 이제 OSI 7의 응용 예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전체 이제 1계층부터 7계층까지가 있죠. 앞서 표현한 이제 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언급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위계층, 기본 데이터 통신은 레이어 3까지, 통신망 고도화 같은 경우도, SDN 같은 경우도 레이어 3까지 있고요. 정보 처리 분산화라든지 데이터 통신 운영 이런 부분들은 레이어 4에서 응용 계층 레이어 7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I 7 계층을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1계층에 해당하는 게 약간 물리계층이라고 했죠. 물리계층을 보면 상위 계층에서, 그러니까 상위 계층은 뭐 2레이어 이상이 되겠죠, 그죠? 2레이어 이상에서 내려온 데이터를 상대방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리적 매체를 이용해서 연결을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연결을 유지하거나 해제하거나 그런 기계적인, 정기적인 기능적, 절차적 특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리 계층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계적 특성이나 정기적 특성, 기능적 특성, 절차적 특성,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물리 계층의 역할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레이어 2인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물리 계층으로 이제 데이터가 내려오면요, 수신층에서는 일종의 전송로가 되겠죠. 전송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수신층의 물리 계층에서 다시 이제 그 캡슐 해제를 통해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데이터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 방식으로는 앞서 시간에 설명도 드렸지만 반이중 방식이나 전송 방식,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이런 선택해서 전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계층을 표준화한 대표적인 예는 RS232C, 422, 485 등이 있고요. 물리계층의 표준은 각 국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 뭐 대표적으로 KS 뭐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CI TT 표준 안에는 뭐 V 시리즈와 X 시리즈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아마 앞서는 이제 물리계층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레이어 2인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제 두 시스템 사이에 오류 없이 전부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상위 계층, 이 뭐 레이어 3가 되겠죠, 그죠? 상위 계층에서 받은 그런 빅데이터의 데이터로 프레임을 구성해서 하위 계층 레이어 1이 되겠죠, 그죠? 레이어 1 물리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역할을 보면 여기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여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되는 오죠. 그럼 이제 동기화 등에 대한 헤드를 붙여서 물리 계층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내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그 물리 계층에서 여기 전송로를 통해서 수신층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그런 기능 중에 노드 대 노드 전달과 주소 추정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웃 노드 간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노드가 뭐 송신식, 수신식 이런 게 있겠죠, 그죠? 데이터 링크를 뭐 설정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데이터 앞에 헤더를 붙인다 그랬죠, 그죠? 헤더를 붙이고 뒤에는 트레일러를 추가해서 하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헤더와 트레일러에는 내가 이 데이터를 어디서 보내고 어디로 보낼 건지에 대한 주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수신 측에서는 이 헤더와 트레일러를 붙여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될 거고, 그죠?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이 헤더와 트레일러를 삭제한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를 수신 측에 상위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으로 전달하게 되겠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전송 제어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송 제어란 말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과정에 일련의 제어를 하는 그런 결사를 제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전송 제어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문자나 비트에 관계없이 전송을 할 수가 있고 연속적으로 전송하고 일괄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서 전송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오류 검출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환 회선과 전송 회선의 전송 제어 단계가 총 5단계까지가 있는데 교환 회선과 전용 회선의 그런 전송 제어 방식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회선 접속을 하는데요. 교환해서는 회선 접속, 교환해서는 이제 회선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에 대한 회선 접속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근데 전용회선은 수신층과 수신층이 통용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선을 접속하거나 교환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데이터 링크 확립에 대한 제어 기능이 있고 정보 전송이 되고 데이터 링크에 대한 그런 전송 제어가 있고요. 5단계에서는 이제 교환 회선에서는 회선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전송로를 다른 교환기나 다른 용도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전용에서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어차피 송신 측과 수신 측이 단일 전용에서는 모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선을 절단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전송 제어 중에 교환에서는 어떤 전송 제어 절차들을 통해서 전송 제어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일단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회선 접속을 시도를 하죠. 회선 접속을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정보가 이제 다 전송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를 위에서 설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제하게 되겠죠. 그죠? 해제하게 되고 위에서 회선 접속했던 부분을 회선을 절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선 접속을 해서 회선 접속을 해서 이제 정보를 전송할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회선 접속이 되면 데이터 링크를 이제 확립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경로를 구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선 접속도 되고 데이터 링크가 확립이 되면 이제 보내려고 했던 정보를 실제로 전송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보 전송이 완료가 되면 이제 앞서 이제 데이터 링크를 했던 부분을 해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선 접속했던 부분을 절단함으로 해서 그 회선을 다른 노드나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어서 이제 흐름 제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비대기 방식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흐름 제어가 뭐냐? 흐름 제어는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처리 속도가 서로 다를 때 데이터 양이나 통신 속도가 수신 측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역할이 흐름 제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 제어를 하지 않으면 수신 측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계속 보내거나 그래 되면 데드락 상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데드락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통신망에서 흐름 제어가 필요하다.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전기대기 방식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수신 측에서 한 번에 프레임 한 개만 전송하는 거죠. 수신 측에서 이제 수신을 하고 다음 프레임을 맞게 전송했는지 결정해서 송신 측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이 맞게 전송되었다라는 걸 듣고 다시 또 프레임을 하나를 전송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리가 상당히 간단하다 그런 게 있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큰 경우에는 이게 조금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신 측에 이런 윈도우 크기만큼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있던 굉장히 큰 프레임이라고 봅시다. 크기만큼 이런 프레임이 연속해서 데이터를 쭉 보내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신 측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이 윈도우 크기의 개수만큼 윈도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서 송신 측에 요만큼 받았다, 저만큼 받았다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음제 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방식이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전송에 있어서 이제 오류나 착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폭발할 때 연속적인 AQ 방식과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흐름 저 방식 중에 전기대기 방식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그림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대기 방식은 아까 프레임을 하나를 보낸다고 했죠. 한 개의 프레임을 보내면 수신식에서 야, 프레임 잘 받았다. 그 다음 프레임 보내라. 라고 하면 또 두 번째 프레임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뭐냐면 여기서 요만큼이 하나의 윈도우라고 봅시다. 윈도우라고 보면 윈도우의 크기만큼 수신측에다 프레임 데이터를 계속 보내는 게 되겠죠. 그죠? 계속 보내게 되고 N개까지 보냈을 때 수신 측에서 윈도우에서 보낸 데이터를 내가 이만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보면 데이터를 흐름 제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데이터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살펴볼 때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류는 언제 발생하느냐? 통신회선에서 순간적인 순단이 있거나 회선에서 잡으면 여러 가지 신호가 섞여진다든지 신호가 점점 약해진다든지 혼선 다른 신호하고 섞여서 그렇게 된다든지 신호가 오다가 지연이 된다든지 신호가 찌그러지거나 펄스성 잡음 같은 데다가 지연돼서 계속 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노드나 송수신 장치의 그런 기계적이나 구조적인 그런 결함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전원이 꺼지거나 정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죠. 이 외에도 이 데이터를 보낼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 계층은 이제 이거 레이어 1이죠, 그죠? 레이어 1에서는 그냥 일반 전송로기 때문에 이 오류가 발생했는지 발생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진 않죠. 데이터가 오면 바로 보낼 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오류 검출에서 수정하고 처리하는 기능은 반드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오류는 어디서 발생이 가능한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여러 군데에서 오류는 계속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생된 오류를 어떤 식으로 제어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는 네 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오류가 생기면 그냥 무시해버리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반향 검사를 해서 실제로 오류가 있는지 그런 거를 검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검출의 제동성은 뭐냐면 오류를 검출을 해서 오류난 부분을 다시 수신 측에서 전달받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오류를 이제 검출하는 방법에는 페미티 검사, 블루카나 검사, 스노우 검사 이런 형태로 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 오류 수정 형태로 오류가 검출되면 오류를 수정해서 다시 데이터를 이제 복구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해밍 부호 검사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오류를 제어하는 방식이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 이제 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오류 무시는 말 그대로 간단한 문자를 전송할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치환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류가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향 검사는 이제 에코 또는 루프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송한 데이터하고 수신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되겠죠, 그죠? 주로 이제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에 이제 주로 이런 거를 반향 검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개환 전송 방식이 있고 연속 전송 방식인데, 개환 전송 방식이 뭐냐면 수신 측이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 측에서 다시 전송받아요. 두 번 전송받아서 이제 앞에 받은 데이터와 뒤에 받은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오류가 있냐 없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되겠죠. 연속 전송 방식은 뭐냐면 이 주도가 송신 측입니다. 송신 측에서 두 번 이상 연속해서 데이터를 수신 측으로 보냅니다. 수신 측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두 번 이상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오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류 제어 방식 중에 이제 검출 후 재전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Automatic Repeat Request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류가 발생하면 수신 측에서는 송신 측에다가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게 되겠죠, 그죠? 오류가 발생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이 어떤 거니까 요거를 재전송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은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신 측에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해당 오류를 검출도 하고, 그리고 수신 측에서 그 데이터를 수정도 합니다. 수정을 해서 그 오류난 데이터를 복구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검출 후 재전송 방식과 다른 게 뭐냐면 역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 알려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정 오류를 이제 수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역채널을 쓰지 않겠죠, 그죠? 대신 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잉여 비트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전송 채널 대역이 조금 낭비가 될 수가 있겠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추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기계하고 코드 방식이 좀 복잡하다, 그런 단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코드와 컨볼루션 코드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RQ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송신 측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수신 측에서 오류를 이제 판단해서, 야, 특정 프레임에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다시 보내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송신 측에서 오류난 프레임을 다시 수신 측에 보내게 되겠죠. 앞에 받은 데이터와 뒤에 받은 데이터를 합쳐서 실제로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겠죠, 수신 측에서, 그죠? 전진 오류 수정 방식, FEC 방식은 송신 측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내는데, 이 데이터 사이에 그런 잉여 비트, 복구를 할 수 있는 잉여 비트를 추가로 해서 보냅니다. 해서 보내면 수신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오류를 검출해서 잉여 비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 제어 방식 중에 이제 검출 후 재전송 방식의 종류 중에 정지대기 방식이 있습니다. 스톱 앤 웨이트 방식인데 아주 단순한 게 되겠죠, 그죠? 송신 측에서 이제 프레임을 보내면 수신 측에서 잘 받았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시 잘 받았다는 신호를 받으면 송신 측에서 그 다음 프레임을 보내겠죠. 그 다음 프레임 보냈는데 수신 측에서 오류가 있다, 잘 못 받았다라고 나크 신호를 보내면 송신 측에서는 앞에 보냈던 프레임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보내게 돼서 오류가 없으면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보내게 되죠. 이렇게 오류를 제어하는 방식이 ARQ 방식 중에 정지 대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 방식에 대해서 이제 Continuous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정지대기 앞서 이제 정지대기 방식에서는 이제 보내고 잘 받았다, 보내고 못 받았다라고 하면 얘를 다시 보내게 되죠, 그죠? 다시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다시 보내는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블록을 연속해서 보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백 앤 ARQ 방식이 하나 있고 선택적 ARQ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백 앤 ARQ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송신 측에서는 프레임을 연속해서 송신을 합니다. 보내고 수신 측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면 송신 측에 NAC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과 어디에서 어느 프레임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이 번호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송신 측에서는 NAC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번호를 확인하고 그 해당하는 프레임부터 나머지 프레임까지 나머지 프레임 중에는 제대로 전송된 프레임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거를 계속해서 송신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F1 프레임을 제대로 받았죠. 그죠? 받았고 에코 신호를 보내고 F1도 제대로 받고 F2도 제대로 받았는데 F3를 이렇게 보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발생하면 NAC 신호와 함께 야 F3에서 오류가 발생됐다라고 이제 송신 측이 알려주게 되겠죠. 알려주면 송신 측은 4번과 5번이 이미 보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세 번째 프레임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됐다라고 이제 수신 측에서 통보를 해줬으니까 세 번째 프레임부터 연속적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신 측에는 앞서 이제 여기 프레임 4와 5가 한 번이 들어와 있었죠, 그죠? 들어와 있었으니까 요거를 필요 없는 데이터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받았죠.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삭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선택적 ARQ, 셀렉티브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에서 이제 고백 앤 ARQ 방식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이제 보냈던 데이터도 계속 보낸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신 버퍼에서 뭐 삭제할 프레임도 있었고 뭐 그런 몇 가지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송신 측에서는 프레임을 연속해서 송신을 하고 수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송신 측의 네크 신호와 함께 오류 프레임 번호를 통보를 합니다. 하면 송신 측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고백 앤 ARQ 방식에서는 이제 오류된 프레임 번호를 확인하고 그 프레임에서 연속해서 그 뒤 프레임도 계속 보냈었죠. 하지만 선택적 ARQ 셀렉티브 방식에서는 그 오류난 프레임만 다시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기구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좀 구현이 간단한 실제로는 이제 고백 앤 ARQ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세 번째 프레임이 왔는데 수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발생해서 이 NAC 신호를 보내면 여기 4번은 여기 들어왔죠, 그죠? 5번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3번 프레임이 오류가 났기 때문에 3번 프레임을 보냅니다. 3번 프레임을 보내고 이미 4번 프레임과 5번 프레임 앞에서 받았죠, 그죠? 수신버퍼에 저장되어 있다는 정보를 선택적 ARQ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류난 프레임만 다시 보내고 그 다음 프레임을 여섯 번째 프레임을 보내게 되고 일곱 번째 프레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수신 측에서는 수신 버퍼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프레임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앞서 고백 앤 ARQ 방식에서는 삭제를 했었는데 수신 측에서는 선택적 ARQ에서는 삭제를 하지 않고 프레임을 재배치를 함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이제 수신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적응형 어댑티브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응형 방식은 전송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수신 측이 수신한 데이터 블록을 감지하고 오류 발생률을 판단해서 송신 측이 이제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송신 측이 오류 발생률이 낮으면 프레임을 길게 보내겠죠, 그죠? 그런데 데이터를 보내다 보니까 오류가 자꾸 생겨요. 자꾸 생기면 프레임을 짧게 여러 번 보내는 형태로 적응해서 변경해서 보내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죠? 원리도 복잡하고 하니까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송신 측이 데이터 블록을 전송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블록을 쭉 전송하면 수신 측에서 오류가 얼만큼 났는지를 이제 감지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송신 측에다가 오류 발생률이 뭐 높다 또는 뭐 낮다 얼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송신 측에서는 오류 데이터가 높으면 데이터 블록을 짧게 만들 거고 오류 데이터가 낮으면 데이터 블록을 길게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변경된 데이터 길이를 통보를 하고 이만큼 데이터 길이를 가지고 이제 보낼 거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오류 발생률을 감지를 하고 오류 발생이 없으면 계속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그죠? 오류가 발생하면 아까보다는 오류 발생률이 높다라고 하면 송신 측에서 데이터 블록을 아까보다는 좀 줄이겠죠. 줄여서 줄인 요만큼 오류 발생이 많이 생기니까 얼만큼 줄여서 보낼게라고 또 통보를 하게 되죠. 이렇게 계속 되풀이해서 오류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오류 제어 방식 중에 검출 후 재전송의 오류 검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앞서 이제 오류를 제어할 때 어떻게 오류를 검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중에 이제 페리티 비트 검사를 통해서 오류를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페리티 비트는 뭐냐면 전송되는 문자마다 페리티 비트 한 비트를 하나씩 추가해서 짝수냐 홀수냐를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 페리티 방식과 짝수 페리티 방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정보 비트 수가 적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동기 전송이나 문자 지향 동기 전송에 적합한 방식이 되겠고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여기가 이제 최하위 비트가 되고 최상위 비트가 되고 페리티 비트가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데 자, 이제 페리티 검사 방식의 예를 들어서 이제 홀수 페리티 방식에 대해서 봅시다. 홀수 페리티 방식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제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실제 데이터인데 1, 1, 1, 1이면 짝수죠. 짝수니까 우리는 지금 홀수로 페리티 방식을 이제 전송을 하려고 하니까 이 페리티 비트에 1을 넣어서 전체적으로는 홀수가 되게 만드는 거죠. 홀수가 되게 만든다. 밑에 걸 보면 1, 1, 1, 1, 1 여기까지 홀수죠, 그죠? 홀수니까 페리티 비트는 0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홀수가 되게끔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자, 짝수 페리티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거꾸로겠죠, 그죠?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면 1, 1, 1 짝수니까 페리티 비트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1, 1, 1, 1 홀수니까 여기는 1을 넣어서 짝수로 만들겠죠, 그죠? 이게 이제 짝수 페리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류 검출 방식 중에 이제 블록합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블록합 검사는 짝수의 비트 오류를 검출할 수 없을 때 페리티 비트 검사를 통해서는 뭐 짝수 비트를 검출이 어려울 때 그 오류점을 계산한 방법이 될 거고요. 데이터 블록의 수평은 요게 되겠죠, 그죠? 수직 요런 형태가 되겠죠. 수평 비트에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고 수직 비트에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 될 거고 이런 페리티 비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오버헤드가 좀 많이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자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수평 페리티 비트는 홀수 페리티 비트를 쓰겠다라고 이제 예시가 되어 있고 수직 페리티 비트는 짝수 페리티 비트를 쓰겠다라고 이제 예시가 되어 있죠. 페리티 비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수평 페리티 비트는 홀수가 돼야 되니까 1이면 짝수죠, 그죠? 홀수로 만들기 위해서 1이 오고 마찬가지로 1, 1, 1, 1이면 짝수죠, 그죠? 홀수로 만들기 위해서 1이 오고 이걸 예를 들어볼까요? 1, 1, 1, 1, 1이면 홀수죠? 홀수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0이 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1, 1, 1, 0, 1, 0, 0 이 페리티 비트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 수직 페리티 비트는 뭐냐면 이 수직으로 데이터가 온 거를 이제 페리티 비트를 넣어서
검출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짝수로 수직 패러티비트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1, 1, 1, 1, 1, 1이면 짝수죠. 그죠? 짝수니까 여기 0이 오는 거고 1, 1, 1, 1, 1, 1, 1이니까 홀수죠. 그래서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1이 오고 이런 식으로 패러티비트를 하나씩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오류 검출 방식 중에 짝수 블록 합 검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짝수 블록 합 검사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평 수직 전부 짝수 패리티 방식을 적용한다.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앞서 살펴본 거는 수평은 홀수였고 예를 들어서 수직은 짝수였죠. 짝수 블록 합 검사는 이제 수평도 짝수로 보겠다는 뜻이 되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1, 1, 1, 1, 1이면 홀수죠. 그죠? 그래서 패리티비트를 1을 넣어야 총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도 짝수로 만들고 수직도 짝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수직을 보면 1, 1, 1, 1 짝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0을 넣는 거고. 하고 수평이든 수직이든 모두 짝수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짝수 블록 합 검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순환 중복 검사 방식이 있고요. 이건 이제 집단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해서 당시 코드를 사용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CRS 코드를 통해서 오류를 검출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당식의 표현인 px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px의 생성 당식 gx의 최고창을 곱하고 생성 당식 gx로 나누고 나머지가 패리티비트가 됩니다. 따라서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당식 형태로 표현한 것을 px라고 하면 완성한 CRC 코드는 px 곱하기 생성 당식의 최고창 플러스 패리티비트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수신 측에서는 송신 측에서 보낸 거 그죠? 여기 px 곱하기 생성 당식의 최고차항 플러스 패리티 비트가 수신 측에 오면 요거를 gx로 나누어서 나머지 비트가 없으면 정상이고 나머지 비트가 있으면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전송할 메시지 비트 열이 110011이고 생성 당시로 결정하는 패턴 열이 11001이고 프레임 순서, 검사 순서 FCS가 10000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메시지 당식 MX를 표시하면 1100 111이니까 그죠? MX는 X의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X의 5, 1 있는 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여기 1,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4가 있고 그 다음에 3과 2는 00이니까 없죠.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GX는 여기 보시면 GX는 이제 요게 되겠죠. 그죠? 요게 되게 되면 0, 1, 2, 3, 4니까 X4, X4, 그 다음에 X3, X2와 X1은 없죠. 그죠? 그 다음 1.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FCS 비트는 여기가 이제 0, 1, 2, 3, 4니까 X의 4승. 이런 식으로 얘를 가지고 이런 다항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CRC-4인 이런 형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수식을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것 형태로 당식 mx와 hx를 곱하면 mx가 이제 얘가 되죠, 그죠? 요게 mx가 되죠. 요게 mx고 hx는 요게 되겠죠. hx는 요게 되죠, 그죠? 곱하면 x9, 8, x5, x4 요게 되죠.
PT율을 보면 0, 1, 2, 3, 4 그죠? 여기가 1이 들어온 게 얘가 되죠. 그죠? 다섯 번째, 여섯, 일곱 번째는 없죠. 그죠? 여섯, 일곱 번째는 없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PT율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얻어진 다항식을 gx 얘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gx가 11001이라고 했죠. 그죠? 11001이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비트 열을 110011 0001이 되어 있고요. 00001 오면 11001이 있고 그죠? 이걸 XOR 연산을 하면 11은 0이죠. 11은 0이고 00은 0이고 00은 0이고 11도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0 쓰고 요 1이 요리 1 내려오고 000 000 총 0 4개가 내려오죠. 그죠? 내려오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면 1을 곱하면 11001이 되죠. 이걸 XOR로 하면 0 1 00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01이 되죠. 요거를 요런 형태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1이 되고 x의 1, x, x의 2, x의 3 그러니까 ax는 x3 플러스 1이 됩니다. 앞서 이제 연속되는 형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다 보면 통신 비트 열에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됐을 때 이 데이터를 앞서 설명한 gx 형태로 나누면 얘를 나누면 나머지가 XOR 연산을 하면 0이 됩니다. 0이 되므로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좀 어려운데 한 번 더 천천히 살펴보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